네, 모두의 한국사 김범석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을사늑약에 이어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친일 내각이 어떤 식으로 갈등을 빚으면서 완성까지 해서 이 나라가 일본에 완전히 이제 병합되는 그 과정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자, 친일 내각 또는 매국적 친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죠. 자, 우리가 1876년도 강화도 조약 이후에 어떤 일본의 사신을 갖다가 파견해서 일본의 어떤 그 개화된 모습도 보고 이것을 보고서 또 감동받은 또 우리 이 진보 인사들이 어떤 개혁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거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때 급진개혁파, 김옥균, 서재필, 서강본, 박용효 등 이런 급진개혁파, 그리고 또 김홍집을 비롯한 어윤중, 그래서 이렇게 온건 개혁파가 우리가 개항 때 어떤 개화의 물결은 분명히 우리가 거스를 수 없다. 자, 우리 조선이 개화를 할 때 급진으로 가느냐, 온건으로 가느냐 해서 우리가 급진 개화, 온건 개화를 가지고 나눠서 공부한 적이 있죠. 자, 이제는 급진개혁파는 갑신정변 이후에 전부 다 완전히 그냥 사그라들었죠. 온건개혁파는 또 뭡니까? 갑오개혁 이후에 김홍집을 비롯한 내각들이 또 뭡니까? 다 몰락이 돼버렸죠. 하다 보니까는 고종을 옆에서 보좌하는 참모들이 이제 누가 남겠어요? 개혁파들이 거의 전멸된 거예요. 비록 갑신정변 일으켰던 김옥균을 비롯한 박용효 이렇게 여러 홍영식 등 이런 사람들이 비록 다 초죽음을 당했지만은 그 근본 취지는 우리나라가 좀 부강해지자, 이제 청나라에서 좀 탈피하자, 그리고 일본처럼 우리도 부강해지자, 이런 기본적인 전략이 있었던 거예요. 적어도 친일은 했지만, 친일적인 행동은 했지만은, 나라를 위한 애국적인 그런 이 친일 정책으로 이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온건개혁파도 마찬가지죠. 하지만은, 결국은 이 부국강병을 도모하려고 했던 이런 이 개혁파들을 갖다가 고종의 어떤 이중적인 이런 이 성격으로 탓할 수 없고, 어떤 이중적인 정치 행태를 해서 결국 자기를 도와줬던, 자기를 참모했던 이런 조정 대신들이 다 몰락이 돼버리고 결국 최종적으로 남은 것은 뭡니까? 이제는 애국적인 친일파가 아니라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적 친일파가 등장하게 된 거죠. 자, 매국적 친일파 등장은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을사오적들. 그죠? 거기에 플러스 이용구, 송병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인 친일파이죠.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때 1905년 우리 포츠머스 회담으로 해서 일본이 이제 러시아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을사늑약 이후에 이제 조선은 외교권이 박탈이 되고 그러면서 이해 12월 달에 조선에 통감부를 설치하게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이제 초대 통감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죠. 자, 이토 히로부미가 이제 통감을 설치하면서 이제 초대 통감이 있는데 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신지가 되면 총독부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결국은 총독이나 마찬가지죠. 총독이나 그런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분야를 갖다가 장악하는 이토 히로부미가 이제 장악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또 이 고종은 또 어떠한 이 액션을 취했냐면은 이렇게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통감으로 부임을 했을 때 또 뭐라 그럴까요? 고종은 일본 이 사신들이죠. 그러니까 후지나미 또 무슨 육군 중장 이노우에 미스루 이런 사람들한테 뭡니까? 또 훈장을 줘서 또 일본에 또 이 환심을 사는 그런 것도 했어요. 그러면서 또 이토 히로부미가 이제 통감에 이제 부임을 하고서 이제 업무가 조선에서도 좀 업무 좀 하고 또 일본에 가서 왔다 갔다 이제 뭐랄까요? 이제 업무를 좀 보겠죠, 나름대로.
이럴 때 또 고종은 또 나름대로 또 자기가 이 어떤 내각을 갖다가 이렇게 인사를 갖다가 단행하는 이런 식으로도 또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외국교를 뺏겼지만은 그래도 인사권은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 갖다가 좀 보여주는 그런 액션일 수도 있겠죠. 자, 이것이 바로 이제 고종의 이중적인 정치 행보라는 거죠. 자, 고종의 이중적인 정치 행보는 비단 요거 하나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죠. 그 갑신정변도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갑신정변도 김옥균이 그냥 한 게 아니라 고종의 암묵적인 그런 지원을 약속을 받고 했던 것이 바로 갑신정변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결국은 고종은 또 자기가 이렇게 밀어줬던 그 김옥균한테 그래 잘해봐 이런 식으로 격려까지 해줬던 그 고종이 결국은 김옥균을 갖다 능지 처살해버려. 그러니까는 이 뭐랄까요 이 고종이 이랬다 저랬다 그리고 또 요런 것도 있죠. 그 대한제국 때 그 황제의 그 뭐랄까요 그 황제에 취임을 했을 때 아들인 순종이 뭐 아버지라고는 아니겠죠. 황제 폐하의 어떤 이번에 그 왕이 되신 어떤 그 왕이 되셨는데 40주년도 되고 그랬으니까 큰 잔치를 벌이자.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백성들이 제대로 먹지를 못하는 이러한 이 시기에 무슨 잔치냐라고 했지만서도 황제 어떤 그 뭐랄까 취임 이런 그 기념 행사 여러 번 가졌죠. 그러니까 이게 말과 행동이 서로 이중적인 게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고종이. 어찌됐든 참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고종의 이 이중적인 이 정치, 내가 원하진, 그러니까 이거 내가 계속 이 자리를 갖다 이어 나가려고 하는 뭐 그런 본능인 것 같기도 하고, 어찌됐든 간에 모든 을사의병이 일어나면서 저 을사오족들을 갖다 처단하자라고 그렇게 빗발치는 상소를 올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고종은 또 뭡니까? 오히려 더 높은 자리로 승진을 시키고 국적을 또 바뀌죠. 이거 어쩌자라고 하는지 도저히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정치 행보였죠. 자, 이러다 보니까는 이완용이가 고종을 믿지를 않아요. 고종을 믿지를 않아요. 예, 그래서 이완용이가 고종을 믿지 않아 가지고서 이런 게 있었죠. 이완용은 이때 그 그러니까 이때 그 내각이 박재순이야. 박재순한테 뭐라 그러냐면 고종을 그대로 이렇게 두게 되면은 이 사람이 우리 몰래 우리 생각지도 않게 이런 정부 이 대신들을 갖다가 막 수시로 박혀. 하다 보면 이 친일 내각이 붕괴될 수가 있다. 하면서 앞으로는 우리 내각이 일치 협력해서 황제한테 대항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완용이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또 이완용은 또 뭐라 그래요? 이때 하세가와 요시미치라고 이제 주한 우리 조선 주차군 사령관한테 야, 우리 하세가와 요시미치 주차군 사령관, 우리 황제 고종 황제가 성격이 아주 이중적이야. 그러니까 성격을 고칠 수가 없으니까는 할 수 없어. 폐위를 단행할 수밖에 없어. 우리가 한 몇 명 딱 모아가지고서 폐위를 갖다 단행할 테니까는 우리 일본 제국군은 뒤에서 동의만 좀 해주면 우리가 하겠다. 이럴 정도로 이완용이는 뭡니까? 아주 고종을 피하려고 일본한테 오히려 도움을. 그러니까 일본이 오히려 이거 뭐 원래 그렇게 안 해도 서서히 조선을 갖다가 이제 먹으려고 했는데 이거 오히려 지들보다 더 이완용이가 더 날뛰어.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렇게까지 심하게 소극적으로 이렇게 했던 그런 것도 역사적인 사실이죠. 자, 이제 흥룡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룡에 거물흑 용용자. 자, 이게 뭘까요? 예. 흥룡회라는 것은 이제 그 러시아의 그 개전 전쟁을 적극적으로 주창했던 그런 단체죠. 우리 조선은 물론 뭐 만주, 몽골, 시베리아까지 일본이 차지해야 한다는 이른바 대아시아주의를 갖다 제창한 군국주의의 아주 천병이 바로 흥룡의 멤버죠. 자, 이 흥룡의 멤버 중에는 뭐 당연히 이제 뭐 도야미 미스루 또 우치다 료이헤이 이런 한마디로 일본 낭인 집단이에요. 낭 집단. 그러니까 만주 흥룡과 유역을 갖다 일본 영토로 삼겠다는 취재 이름만으로도 그죠? 이 모임의 성격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송병준이가 나옵니다. 자, 송병준은 원래 일본에서 인삼 재배도 하고 직물 염색 등 같은 거를 사업을 하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뭡니까? 1904년 러일 전쟁 때
이때 오타니 소장인가요? 이 사람을 갖다가 따라와서 일본군 통역으로 귀국을 합니다. 그러면서 완전 직업적으로 친일분쟁기를 걷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이 송병준은 이미 일본명이 있었어요. 일본명. 노다 헤이지로라는 일본 이름을 사용을 했다 하니까는 벌써 뭡니까? 1937년도인가 38년도에 창씨개명, 중일전쟁 이후에, 그죠? 우리 창씨개명 하잖아요. 이 사람은 벌써 창씨개명을 진작에 해버린 사람이에요. 자, 이런 송병준이는 뭡니까? 이 러일전쟁 이런 와중에 어떤 독립협회 회원이죠. 윤시병을 비롯한 이런 한 300여 명과 유시대를 조직을 했던 사람이 이제 송병준이죠. 자, 그리고 또 뭡니까? 다음 인물이 뭐예요? 이용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진보회 회장인데, 자, 이용구는 동학 천도교죠, 천도교. 이쪽이 아주 핵심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왔죠. 나와서 동학의 어떤 자녀 세력들을 규합해서 만든 그 단체가 바로 또 진보회죠. 자, 이렇게 유신회와 진보회, 요것이 통합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일진회. 일진회 그러면 뭐예요? 우리 고등학교 이렇게 영화 많이 보지만은 학생들이 주목해서 짱이다, 일진회다, 이렇게 해서 우리 많이 알고 있죠. 전 일진회 같은 거 보면은 너무 좀 마음이 아파요. 이 고등학생들 이런 폭력 이런 것 때문에 자살도 하고 이런 거 요즘은 뉴스는 안 나오지만은 개선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 같지도 않고요. 어쨌든 일진회가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흥룡회의 주관 우찌다라는 인물이 일본 정계의 어떤 이 막구 실력자죠. 스기야마의 추천으로 이제 통감부에 촉탁이 되면서 한국 점령 계획을 실천에 옮기는데 바로 일진회의 이 사람들이 와서 한국 이제 점령 식민지 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오른팔 왼팔이 바로 앞전에 했던 이용구 또 송병준 이 두 사람이었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뭡니까? 송병준, 이용구를 갖다가 최대한 활용하겠죠. 해서 그냥 일본, 한국 합방 비사 체계 보시게 되면은 일진회 회장 이용구 또 송병준을 갖다가 아주 불세출의 영웅이라고 아주 극찬 다 이렇게 하죠. 자, 이 일진회가 한 일은 여러 가지가 있죠. 대표적인 것은 뭡니까? 러일 전쟁 때 군수 물자를 갖다가 수송하고 만주를 오가면서 정보를 수집해서 일본군을 갖다 도와주고 또 1906년도 2월 달에 또 이토 히로부미가 통감할 때 이토 히로부미 환영해서 또 현수막도 걸고 여기에 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송병준, 이용구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자, 이완영의 이제 친일내각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이완영은 사실은 송병준, 이용구 알기를 갖다가 아주 이런 미천한 놈들이 어디 감히 나 같은 엘리트 출신들하고 놀려고 그래 해서 많이 이제 갈등이 좀 있었다고 하네요. 둘 다 뭐라 그럴까요? 나라 팔아먹은 이제 인물들이지만요. 자,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 흥룡회에서는 송병준을 갖다가 계속 이제 올려줘서 결국은 송병준도 바로 친일대각에 이제 또 들어가게 되죠. 자, 그래서 일진회를 갖다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하게 되면은 일진회는 송병준, 이용구가 만든 대표적인 친일 매국 단체다. 1905년 일본의 외교권을 갖다가 넘기는 것을 갖다가 아주 그냥 권했고 또 1909년 아직 안 들어왔죠. 그래서 통감부에 한일 합방 청문서를 제출게 했던 고 매각 단체 그게 바로 일진회가 했던 빛나는 업적이죠. 자, 이때 당시에 이완영이가 확실하게 하기 전에 이 일진회는 뭡니까? 요 내각이 이제 박재순 내각이 물론 박재순 을사오적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박재순이 하는 것이 확실하게 친일을 하려면 친일을 하지 좀 뭐랄까 우유부단하다. 왜? 고정이 이렇게 내각 대신 해주니까는 차마 고정한테 미운짓 못하겠어? 이거야? 그래서 야, 내각 탄핵해. 막 총사직을 막 권고하죠. 근데 박지순도,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박지순이 친일은 친일인데 좀 덜 친일적이다. 그것이 이유죠. 이때 이제 박지순도 이제, 아이고, 내가 지금
을사오적이 한 명이고 지금 나 죽이려고 좀 여기저기서 지금 또 하고, 야, 그래서 나도 더 이상 뭐랄까 이렇게 막 이 자리에 연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었지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박재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좀 안 보이는, 즉 차라리 피하는 것이 현명하다 해서 그냥 사직을 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을사오적을 갖다가 처단하기 위해서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뭐 나철 나인형이죠. 훗날 그 뭐랄까 대종교의 그 중창하는 나철이죠. 나철이 그랬잖아요. 나철이 이 박지순한테 폭약 보냈죠. 폭약 보냈는데 이제 터지기 전에 이제 죽음 면했죠. 자, 그렇게 했어요. 자, 이러면서 이제 박재순이가 사임을 하고 그 자리는 바로 이완영이가 차지하게 되죠. 이때 이제 내부 대신 임선준, 군부 대신 이병무, 학부 대신 이정훈으로 바뀌었는데, 그 다음에 뭡니까? 송병준이 이제 농상공부 대신으로 발탁이 되죠. 자, 결국은 박재순 내각이나 이완영 내각이나 같은 친일파 내각이지만 이번 내각은 트리오죠. 이완영, 조중웅, 송병준, 즉 삼각 친일파대가 전면에 등장한 완벽한 매국 내각이 되는 겁니다. 이래서 이 이완영의 어떤 이 친일 내각은 이렇게 규명을 할 수 있어요. 고종 축출 특수 임무 내각이다. 이렇게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이완영이가 내각이 수립이 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고종도 본능적으로 느꼈겠죠. 이제는 이완영이가 궁정에 들어와도 고종은 만나질 않았다. 그리고 뭡니까? 매일 고종은 비탄의 눈물을 흘리며 거주했다. 자, 이게 뭐예요? 결국은 고종이 자기가 이렇게 그동안 정치를 하면서 자기를 갖다가 보위해줬던 급진계합파나 또는 또 온건계합파 이를 다 모두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고종의 업보였다. 그거예요. 자, 이제 고종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떠한 정치적인 행동을 할까요? 결국은 이때 뭐랄까, 이게 이 암울하고 매일 비탄의 눈물을 흘렸던 이 고종은 러시아 황제, 이때 니콜라이 2세인가요? 이 니콜라이 2세가 제안을 하죠. 황제 폐하 1906년, 그러니까 그 다음에죠. 6월부터 10월달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 평화 회의에 밀사를 파견해서 한국의 독립을 좀 호소하라. 이렇게 또 조언을 받죠. 결국은 뭡니까? 고종 황제는 이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밀사를 이제 파견하는 그런 준비를 하게 되죠. 하지만 이 준비조차도 뭡니까? 벌써 일본 정치계의 손바닥 안에 다 이미 파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즉, 일본 내각에서는 고종의 속셈을 정확히 읽고 있었던 거죠. 결국은 네덜란드 헤이그의 만국 평화 가서 이것이 실패가 됨으로써 이제 고종은 왕의 자리에서 이제 퇴위를 당하는 그런 이제 운명을 맞이하게 돼 있죠. 자, 그것은 또 다음 시간에 제가 또 한번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모두의 한국사 김범석이었습니다.